안녕하십니까? 예, 유창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 재정학, 그 다음에 국제법, 주말까지 계속 보강도 하고 했다는데, 오늘부터 이제 국제영재학, 10회가 일정표를 좀 보시면 10회가 정규 강의고 2회는 보강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학원에 9회하고 그런데 일순환을 9회 가지고는,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옵니다. 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10회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일순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려고 해서 12회까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국제영재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재작년 이렇게 순환 강의를 좀 돌아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수준 차이가 약간 있을 텐데, 항상 중도를 걷는다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순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12회니까 빠짐없이 전부 다 할 거예요. 모든 이론을 빠짐없이 할 거고, 또 3일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국제영재학이 좀 어렵다더라. 혹은 특히 수지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를 오늘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문제를 좀 풀 텐데, 그 문제가 어느 한 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장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이번에 많이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도표를 좀 보세요. 진도표 이게 다 갖고 계시죠?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문제인데요.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회인데 마지막 3회 정도를 국제법 보강을 한다고 해서 겹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뒤에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3일을 저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그 데스크에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시험이 3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날 볼게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 시험 보는 날은 1시부터 2시까지 시험입니다. 1시 40분이 아니라 1시부터 2시까지 시험이니까 1시간 시험. 그리고 복습 시험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반드시 답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 쓰면 1대1로 제가 개별 첨삭을 다 할 거예요. 1대1로 첨삭을 할 거니까 답안을 처음 쓰신 분들도 써봐야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스터디를 계속 참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답안 첨삭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3기 같은 경우는 3기 정도 가면 스터디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2차 경험이 한 4, 5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런 분들이 왜 참석하냐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안 첨삭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답안을 국제영재학은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왜 12회, 10회밖에 안 할까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집중해서 깊게 봐야지 넓게 얕게 보면 안 돼. 나오는 부분을 깊숙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10회, 12회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신 그게 미거시의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막연한 여러분 두려움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12회가 끝나고 나면 잘 선택했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이 국제영재학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양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할 것만 하면 된다. 대신 그게 이제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매 순환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매 순환마다 해. 그런데 수준 차이는 약간씩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 결정 이론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들은 매 순환마다 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하는 오버슈팅을 국제경제학에서도 오버슈팅을 예비순환에서 할 뿐만 아니라 3순환에도 해. 수준 차이는 있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제경제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기출에 많이 출제된다더라. 그런 부분들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만 잘 갖추면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게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차별화가 전혀 안 돼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하면 내 답안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주고 1순환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형 정리 부분들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이 뒷부분은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량이 좀 적으면 앞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뒷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기 수준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게 자기 실력보다 약간 높은 게 좋은 강의예요. 뭐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도전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5판을 가지신 분들, 이게 지금 강의 교재 관련해서 이 6판은 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더 넣고 싶은 걸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인쇄로 밖으로 안 나왔는데 이전 5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5판하고는. 그래서 5판을 갖고 있는 분 그걸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5판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이게 이제 수지만 일부만 나왔는데 2부는 무역론이고 무역론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크루그만저에 있는 크루그만저 연습 문제를 보면 다 해설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해설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10줄 정도 되어 있어 보통. 5줄, 10줄. 근데 그거를 무역론 쪽에서는 전부 다 답안 형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표준 무역 모형이 계속 나오는데 무역론에서는 표준 무역 모형을 별개의 장으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론은 많이 바뀌었고 또 리카도가 잘 안 나오는데 무역론 같은 경우는 리카도 모형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책에서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했고 하여튼 무역론은 좀 많이 바뀌었고 수지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판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정리 모형 부분하고 문제 부분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용하고 문제 부분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가능한 한 그걸 최대한 해설을 하려고 했으니까 보기에는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가 계속 나가고 계속 저는 붙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붙들고 있어. 네, 자판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제가 나를 붙드네. 그래서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이 강의안을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해서 자료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터디 얘기인데요. 3일에 한 번씩 답안을 쓰면 일정은 답안을 쓰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첨삭을 해서요. 저녁 시간에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저녁 시간에 첨삭을 하겠습니다. 개별 첨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월, 화하고 목, 토, 목금 이렇게 남는데 그 2일 이틀씩을 외교원하고요. 그 행시를 분리를 해서 스터디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월화를 외교원 할지 목금을 외교원 행시를 할지 이렇게 정할 게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제가
이런 그 이틀씩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 수업 마치고 나서 1시간씩 그냥 문제풀이로 그 직렬을 분리하지 않고 문제풀이로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의견들을 좀 듣고 그것도 문제풀이를 하면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면 행시든 외시든 상관없이 다 진행할 수 있는데 외교원 같은 경우는 그 행시하고는 달리 조금 이제 분량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분량을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교재를 조금 달리 핸드북으로 달리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할 텐데 오늘 수업 마칠 때까지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좀 남아주세요. 오늘은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 논의를 좀 할 거니까 마치고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순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스터디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서론이 너무 길면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왼쪽에 그날 배울 그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고 판서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판서 양이 좀 많아요. 좀 많아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판서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판서를 많이 해서 복습할 때 좀 활용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론 정리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수지론은 크게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떤 책은 이게 국제 수지 혹은 국제 금융론 이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에서 국제 금융론은 거의 없어요. 파생금융상품 이쪽하고 뒤에 금융론이 일부 나오지만 거의가 다 국제 수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수지 파트와 국제 무역론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나가 있는 게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인준 저를 중심으로 이 국제 수지론은 2장에 국제 수지의 기초가 있고요. 이 국제 수지 기초는 말 그대로 국제 수지란 뭐냐, 국제 수지표란 뭐냐, 국제 수지표의 항등 관계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것들을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교과서에 없는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이게 이제 계속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갖다 놨어요. 우리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 이 폐쇄경제 모형도 있고 폐쇄경제 모형에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는데 요거를 개방경제로 확장해서 배웁니다. 이 행시에서는 두 번이나 나왔어요.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 외시에서는 아직까지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본격적으로 그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글로벌 전략의 역설이라 해서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도 2013년 문제도 거기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수지의 기초 파트가 있고 3장에는 환율의 기초 부분이 있어요. 3장의 환율의 기초 부분. 4장은 타이틀이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이 국민소득과 국제수지는 케인즈 모형이에요. 우리 거시경제학을 보면 케인즈와 통화론자 모형 그리고 세케인즈, 세고전학파 모형들을 배우는데 이게 케인즈 모형입니다. 케인즈 모형이다. 그리고
5장은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좋지 않네. 이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 여기서는 우리가 환율론을 주로 배우는데 어떤 학파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기초 부분은 우리가 3장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환율, 가장 간단한 환율 결정 이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평가절하라는 것을 배웁니다. 국제수지론은 우리가 주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주제가 어느 파트에 있는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개별적인 이론보다는. 6장에는 타이틀이 통화량, 물가, 국제수지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요 김인준 저가 체계가 굉장히 좋은 것은 요 4장과 5장, 6장은 전부 다 국제수지 조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조정 정책에 관한 것인데, 4장은 뭘 통해서? 국민 소득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자. 5장은 환율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자. 6장은 통화조정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크게 국민 소득 조정, 환율 조정, 통화조정 이래요. 국제수지 불균형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6장까지는 전혀 뭐가 없냐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 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는 국제수지라는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경상수지를 네트 엑스포트 혹은 커런트 어카운트, 그래서 이 경상수지 이것과 캐피털 플로우 자본수지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장까지는 전혀 뭐가 없어요? 자본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경상수지 조정정책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형을 가지고 자본수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좋지 않아요. 원래 이 이론 자체가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놓은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수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모형, 여기에 있는 나오는 모형들을 쓴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인준저에 보면 7장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국제 자본이동과 개방 거시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자본이동을 다룹니다. 국제 자본이동과 개방 거시경제. 여기서 이제 새로 추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관한 측정 지표가 있어요. 이걸 자본 이동에 관한 논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본 이동성 논쟁, 자본 이동성 측정 지표가 있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걸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자율 평가로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이자율 평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러티 하나씩 할 거예요. 이자율 평가를 가지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높냐 낮냐, 전혀 없냐, 뭐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기도 합니다. 이걸 펠드슈타인 호리오카의 가설 혹은 펠드슈타인 호리오카의 실증 분석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그래서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에서 펠드슈타인 호리오카의 가설 혹은 실증 분석을 배운다. 펠드슈타인 호리오카의 퍼즐, 이 퍼즐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 자본이동성 측정 지표의 논쟁 부분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율 평가 IRP. 이자율 평가는 매번 출제가 됩니다. 행시, 외시, 매번 입시, 매번 출제가 돼.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 평가는. 무조건 나와. 계속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율 평가가. 그래서 이 이자율 평가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자율 평가가 일부 나오는데요. 그게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UIRP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국제경제학 중요한 것은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CIRP가 중요합니다. CIRP. 그래서 이자율 평가는 UIRP와 CIRP가 있고, Covered라는 것은 환율 변동 위험이 커버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환율 변동 위험이 커버된 상태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 패러티,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하냐?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커버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CIRP예요. 요 UIRP는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그래서 유위험, 이렇게 유위험, 위험이 존재해. 이거는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해지하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어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이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CIRP가 있고 UIRP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RIRP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 평가. Real Interest Rate Parity. 실질 이자율 평가. 그 말은 요게 실질 이자율 평가라면 나머지 두 가지는 명목 이자율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CIRP와 UIRP 두 가지는 명목 이자율 평가예요. 요게 실질 이자율 평가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자율 평가는. 그래서 아주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먼델 플레밍 모형을 배웁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본격적으로 모형에 도입해서 다루는 모형이 먼델 플레밍 모형인데,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전부 다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거, 이거 여기서 국제경제학에서 하면 거시를 안 해도 됩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모형들이 있고,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은 어떤 걸 전통적인 모형이라고 하냐면 이자율과 소득 평면에 두는 것을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그래.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해요. 소국 경제. 이게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이고, 이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응용 모형이 있습니다. 그 응용 모형 가운데 소국이 아닌 대국과 소국, 이 대국과 소국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 모형이 있어요. 대국과 소국을 연계해서 보는 모양. 미국 경제의 상황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전부 다 대국 경제와 소국 경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을 소규모 개방 경제로 보통 두고 이런 대국 경제의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 먼델 플레밍 모형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모형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순환은 우리가 이론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어떤 문제 푸는 데 쓰냐, 그게 더 중요하고, 이론을 공부할 때 이거를 어떤 문제에 써먹을 수 있겠냐,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갖다 놓고 이 문제에 어떤 모형들을 끌어올 수 있냐. 이 두 가지,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석론입니다. 문제 해석론. 이 두 가지를 집중해야 돼, 일순환에는. 이게 나중에 삼순환 가면 이제 이것만 해요. 문제풀이만 해요. 근데 일순환은 그거와 이게 이론 정리가 같이 있으니까
일순환을 정말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예스 복습 잘하고, 아직 국제법 안 끝난 사람, 오늘 가서 이제 끝났어, 어제까지. 오늘부터는 국제영재학이에요. 예스 복습을 국제영재학에 집중해서 하시고, 예비순환 듣고 지금 내가 왔는데, 국제영재학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다시 돌아와. 되살아 난다는 거예요. 되살릴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고. 또, 저런 건 나 다 아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국제수준이라는 전체 체계를 가지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개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를 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고, 이 대국과 소국의 연계 모형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고, 두 번째, 먼델 플레밍,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은 환율에 대한 예상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한 모형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가 간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한 경우. 또 전통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인플레이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응용 파트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전통적인 모형을 모르면 이걸 당연히 분석할 수 없겠죠. 실제 시험은 이게 나오는데 이걸 분석하지 못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고,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과 관련해서는 국가 신인도 문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 경제보다 더 낮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중국보다 더 높아요. 신용 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특정한 어떤 상황? 부도 위험. 한국의 부도 위험. 왜 한국이 중국보다 일본보다 부도 위험이 낮을까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래요. 재무가 건전하다 이것이에요. 국가 채무가 비교적 낮다는 거지.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30%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장기 침체가 15년 이상의 장기 침체가, 이런 신용 등급의 변화가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하는 게 리스크 프리미엄 문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다 풀게 될 것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 있고, 8장에 가보면 원래 김인준자에는 8장이 파생금융상품만 있고 별로 내용이 없어요. 뭐 유로채 시장, 뭐 유로본드 뭐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넘겨버리면 돼. 김인준자에 보면 여러분이 전혀 시험과 무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기면 돼요.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학문할 때 대학원 가서 그때 하면 돼.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그 교과서를 수업 마치고 나서 한 30분 정도씩 매번 교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줄도 긋고, 여러분 밑줄 긋는 거 좋아하잖아. 수업 시간에 절대 저는 밑줄 긋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일부 필요 없는 부분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교과서를 가지고 오시고, 일순환 때는 교과서를 좀 읽어야 됩니다. 일순환 때는 안 읽으면 이제 2순환, 3순환 때는 교과서를 안 읽게 됩니다. 교과서를 계속 읽어주는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답안 서술에 있어서 매끄럽지가 않아요. 교과서를 계속 읽어주지 않으면. 그 외교원 그 통합논술에는 그 크루그만저를 읽은 친구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루그만 책.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교과서를 계속 좀 읽어주면 그만큼 여러분이 그 답안을 서술하는데 매끄럽습니다. 8장에는 여기에 개방거시의 일반 균형 모형들을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김신행자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 먼델 플레밍 모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DDAA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DDAA 모형. 그런데 DDAA 모형 가기 전에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ADAS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한데 국통직, 통상직이 여기에 약해요. 없으니까 국제경제학 책이 없으니까. 이거는 개방거시 모형 중에 가장 일반 균형 모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모형은 여기 ISLMBP는 몬델 플레밍 모형은 IS 상품시장, LM 화폐시장, BP 외환시장 이 세 개 시장을 동시 분석하는데 다 총수요책이죠. 상품도 그렇고 화폐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다 총수요 측면이에요. 그 총수요 측면에 총공급 부분을 추가한 것이지 AS. 그래서 더 이것보다 일반 균형 모형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행시에서도 출제가 된 외환시장, 화폐시장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하고 화폐시장의 연계 모형 외환시장, 화폐시장 연계 모형 ISLMBP와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 외환시장, 화폐시장이 있는데 IS가 없지. 두 개 시장만 있는 거예요. 외환시장하고 화폐시장의 연계 모형. 그래서 여기 외환시장의 균형으로 이자율 평가를 씁니다. IRP. 화폐시장 균형으로 유동성 선호설을 써요. 유동성 선호설. 케인즈 모형 처음 우리가 거시경제학 공부하면 유동성 선호설,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디어럼 이러면서 배워요. 화폐시장. 이 두 개 시장의 동시 분석입니다. 이 모형도 몬델 플레밍 모형만큼 기출문제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응용이 많이 돼요. 세 번째는 DDAA 모형이 있습니다. 김인준 저에 없어요. 크루그만 책에 있습니다. 김신행 저에 있어요. 그래서 이 DDAA 모형을 강의 안에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전부 다 해설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충분하게 될 거고 계속 출제가 되는데 DDAA 모형이 누가? 크루그만과 업스트펠드가 만든 모형이라는 거죠. DDAA 모형이. 그래서 크루그만이 국제경제학의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최적 통화지역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무역론에 가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 성장론에도 나오고. 하여튼 근데 이 DDAA 모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그동안에 됐고 여러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요거 2개, 요거 1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하자면 DDAA 모형이 있고 이 DDAA 모형은 국가 간의 정책의 효과를 국가들의 정책 효과를 분석합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환율 제도를 다 포함해서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제정책이나 혹은 이 충격의 효과도 다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 문제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몬델 플레밍 모형에서 다루는 것을 이 DDAA 모형에서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어느 한 권의 책을 보면 하나가 빠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의 안에 다 있다니까. 강의 안에 기출을 중심으로 다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푸는데 부족하다면 그 교과서를 찾아가면 돼요. 빠지는 게 있어서 내가 놓치면 어떠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제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범위를 줄일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범위를 줄일 거냐가 관건이지 어떻게 하면 넓힐 거냐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일반 균형을 교과서는 간략하게 해놨는데 강의 안에 최대한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이 국제 수지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요. 환율 결정 이론이 나옵니다. 환율 결정 이론. 이 환율 결정 이론은 크게 단기 환율 결정 이론하고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유량 모형 자산시장 접근 모형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유량 모형 자산시장 접근 모형. 그런데 이 단기 환율 결정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EDR 평가고 여기서 나가서 신축적 통화론자 모형을 장기 환율 결정 모형이라고 보아서 오버슈팅 모형을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단기 환율 결정 모형으로 봅니다.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고 장기에 신축적이잖아요. 이 장기 환율 결정 모형은 크게 유량 모형, 이게 지금 처음 아직 공부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이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할 거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국제경제학은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나가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유량 모형은 가장 기초적인 환율 결정 모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환율 결정의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하고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만나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유량 모형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어디서 하냐면 여기 3장에서 환율의 기초 부분에서요. 기초 부분에서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환율 결정 이론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유량 모형이 왜 장기 환율 결정 모형이냐면 이 단기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본 이동 국가 간의 자본 이동 자본 이동은 아주 신속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자본 이동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보통 단기 환율 결정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장기는 자본 이동이 아닌 실물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장기 환율 결정 모형인데 이 유량 모형은 경상수지 결정 모형입니다. 경상수지는 뭐예요? 국가 간의 상품 교역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지잖아. 그래서 이게 장기 환율 결정 모형으로 보고 PPP라는 것이 있는데요.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이게 구매력 평가라는 겁니다. 구매력 평가는 뭐예요? 구매력이 패러티는 뭐예요? 이밸류에이트 한단 말이 아니라 패러티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구매력이 일치한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게 구매력 평가인데 이것도 환율 결정 이론입니다. 이 구매력 평가에도 자본 이동이 전혀 없어요. 국가 간의 상품 교역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 실물 경로야. 그리고 자본 이동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항상 물가가 신축적인 신축 가격 결정 모형이 있어요. 일순환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다 커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축 가격 결정 모형. 항상 물가가 신축적이에요. 이 오버슈팅 모형은 뭐예요?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고 장기에 신축적이라는 이론인데 이건 항상 물가가 신축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장기 환율 결정 모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 단기 환율 결정 모형 가운데 조금 어려운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포트폴리오 균형 혹은 밸런스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국제금융연구의 책이라든가 금융론만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이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모형인데 어려워. 그리고 너무 크게 삼순환 때 이게 보통 이제 출제도 하고 많이 다루는데요. 일순환 때는
아주 간단한, 김인준저에는 정말로 간단한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이 나와 있어요. 김인준저에. 그래서 그것만 다루고. 뒤에 가면 이게 저 부분은 어려운데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 80%가 커버가 됩니다. 기존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만 우리가 커버해도 80%가 커버가 돼. 나머지 이제 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죠. 안 나온 것들을. 이게 환율 결정 이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유량 모형과 자산시장 접근 모형으로 하면 요 유량 모형, 요게 유량 모형이고요. 유량 모형. 그리고 요 구매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자산시장 접근 모형이에요. 여기 다 자산시장 접근. 구매력 평가는 물론 상품 교육까지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니까 뭐예요? 요 유량 모형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산시장 접근 모형. 전부 다. 그래서 김인준저는 유량 모형과 자산시장 접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환율 결정 모형을. 김신행저를 예비순환에서 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율 결정 이론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누구나 들어봤어. 그런데 쓰면 답안의 수준 차이는 굉장합니다. 오버슈팅 모형이. 그래서 오버슈팅 모형을 집중해서 이번에서 보게 될 거고요. 환율 결정 이론. 나머지 10장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10장부터는 환율 제도론이 나와요. 그리고 국제통화제도 변천론이 나와. 변천. 예전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킹스턴 체제, 외환 위기 뭐 이런 변천사가 나와. 11장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의 제도예요. 제도. 그런데 특이한 제도가 최적 통화 지역론이라는 게 있어요. 최적 통화 지역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최적 통화 지역론으로 설명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티멈 커런시 에어리어 이래서 옵티멈 커런시 에어리어 최적 통화 지역론인데 이 최적 통화 지역론은 하나의 국가가 단일 통화 하나의 화폐를 쓰면 바람직하냐 아니면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화폐를 쓰면 바람직하냐 유로랜드처럼 17개 국가가 하나의 단일 화폐 유로화를 쓰면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예요. 남과 북이 지금은 어때요? 원을 쓰고 있어요. 북한도 원이죠. 남한도 원입니다. 같은 원인가요? 아니죠. 전혀 달라. 우리가 원달러 환율, 원유로 환율이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의 원과 북한의 원은 전혀 교환 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같은 원인데 전혀 교환 비율이 없어. 전혀 다른 화폐예요. 교환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화폐를 물론 하나 써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죠. 당면한 과제. 이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경제 규모가 3대1의 경제 규모가 있었는데요. 1대1로 화폐를 동독의 마르크와 서독의 마르크를 1대1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급진적인 화폐 통합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급진적인 화폐 통합뿐만 아니라 이 최적 통화 지역론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썼기 때문에 지금 유로랜드가 재정 위기에 빠졌고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시발점이 됐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서 이 논문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논문을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인데 하여튼 최적 통화 지역론을 이것도 다 제도론이에요. 그 다음 12장에 가보면 10장, 11장, 12장, 그 다음 13장까지 전부 다 제도론이고 마지막 13장에 가보면 외환 위기라든가 자본 자유화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나오냐면
여기 자본이동과 개방거시경의 자본이동성 논쟁부터 나오는데요. 이 국제수지론은 지금 현실 경제에서 국가 간의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라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설득력이 떨어져. 그래서 자본이동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 자유화. 지금은 국가 간의 자본 자유화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파급된 이유가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통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이따도 이제 보겠지만 외환 자유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1, 2, 3단계를 다 거쳐서 2009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가 됐고 그래서 자본에 관한 한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의 뭐 ATM기다 나중에 보게 돼요. 언제든지 한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 한국은.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오면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요. 유럽의 위기가 오면 한국은 멀쩡한데도 한국에서 자본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고 미국이 양적 완화 나중에 얘기도 할 텐데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 한국 경제가 당연히 악재입니다. 한국 경제 악재인데 그 악재가 왜 악재냐?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대요.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씩 분석을 할 건데 지금 보면 막연할 수 있어요. 막연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하나씩 보게 되면 저게 저 이론이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이게 국제 수지론입니다. 별로 많지 않죠. 크게 잠깐 개관을 했고 하나씩 이론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가을인데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좀 덥지 않아요? 지금 더운 사람? 네, 덥답니다. 24도인데 네.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켰다가 자, 어디 보시냐면 그 강의 안에 86페이지 각각의 모형들을 간략하게 스크린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2장에 보면 국제수지의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수지론을 공부하려면 항상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면 개방경제 국민소득 항등식 혹은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단어를 줘요. 꺼도 됩니다. 저거 올리려고요. 쉬는 시간에 켤까요? 그래요? 개방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방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대부자금 시장 모형도 나오고 케인즈 소국 모형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 폐쇄경제에서는 거시에서 공부한 것처럼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해요. 그리고 이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고 이게 이자율 결정 이론이에요. 고전학파의 균형 이자율 결정 이론이다. 폐쇄경제에서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방경제를 가기 위한 다리로서 잠깐 보고, 개방경제는 소국 개방경제가 있고 대국 개방경제가 있습니다. 개방경제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가 있고,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서는 이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NX 경상수지 결정 모형입니다. 이 NX는 자국의 경상수지에만 영향을 주지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경상수지 결정 모형이다. 라지 오픈 이코노미, 대국 경제. 이 대국 경제에서는 물론 자국의 NX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주고, 대국이니까 라지 국제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외국의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주어요.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가지고 쌍둥이 적자, 현상을 설명하고, 이 쌍둥이 적자 현상을 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먼델 플레밍 모형, 여러 가지 모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적자를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 직전에 와 있는데, 그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한 재정 지출 삭감 프로그램, 이걸 시퀘스터 이러는데, 이 시퀘스터 이것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역설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방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을 좀 보면, 국민경제의 GDP는요, 국민경제 GDP는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에 의해서 소비되고, 컨섬션, 기업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정부 구입, 정부 지출에 쓰이고, 개방경제라면 수출과 수입이 여기에 들어온다. 순수출.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보면 GDP라는 것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걸로 쓰이니까 사후적으로는 항등관계 있죠. 사후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 요 소비투자 정부지출을 묶어서 A 경제의 내수 혹은 총지출 이렇게 부릅니다. 총지출 이렇게 불러요. 이 A를 좌변으로 보내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어. Y-A equal X-import. 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이게 경상수지인데요. 요 경상수지. 이 경상수지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제로면, 요게 제로가 되면 경상수지가 균형이겠죠. 그 말은 대내경제의 총생산과 대내경제의 총지출, 요게 일치하면 경상수지도 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내경제 총생산이 뭐보다? 국내 지출한 것보다, 생산한 것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으면 남아 돌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해외 수출하지.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국내 생산은 조금밖에 못했는데 지출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서 사다 써야지 적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수지 불균형은 결론은 뭐라고요? 이 경상수지 불균형은 대내 경제의 총생산과 총지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온다. 써두시죠?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디에서 온다? 대내 경제의 총생산과 총지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두 번째, 이 식을 가지고요. 어떤 걸 또 도출할 수 있냐면 요 그냥 CIG를 그냥 좌변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 이퀄 X 마이너스 임포트 이 식이 나올 거고 정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텍스를 추가로 집어넣어주면 텍스를 빼줬어. 마이너스 I 그러면 다시 더해줘야지. 이퀄 X 마이너스 임포트. 자, 소득 가운데 텍스, 세금을 내고 난 소득을 처분 가능한 소득이래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고. disposable income. 여기에서 뭘 빼면? 소비를 빼면 저축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금 내고 소비하나요? 민간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걸 민간 부분의 저축이라고 쓸 수 있고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정부 제출하고 남은 거는 뭐예요? 정부 부분의 저축이지. 그래서 요게 I는 어디 갔어? 하나 빠졌네. 뭐 이쪽에 써도 되고 이쪽 써도 되고 요게 그러니까 소득 가운데 텍스를 빼고 남은 것은 가처분 소득인데 거기서 소비하고 남은 것은 민간 부분의 저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의 텍스 가운데 정부 지출하고 남은 것은 가버먼털 섹터의 저축이고 여기에 뒤에 투자가 있고 이게 NX 경상수지다. 요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을 내셔널 세이빙스 국민저축 이렇게 불러요. 내셔널 세이빙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 내셔널 세이빙스 국민저축 혹은 국내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NX 경상수지다. 이게 제로면 어떤 의미라고요?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것이지. 만약에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면 경상수지는 뭐가 되고? 흑자가 되고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넘어서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또 어떻게 써놓을 수 있다고요?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뭐와 뭐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첫 번째 요걸 가지고 우리가 케인즈의 소국 모형을 요 두 번째 요 식을 가지고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모형을 다 이 개방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고요? 4장에 있고요. 이건 어디에 있고? 지금 2장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볼게요. 대부자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이든 정부 부문이든
저축을 통해서 대부자금이 공급이 되고, 자금을 누가 수요해? 기업이 투자할 때, 이런 수요와 공급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다시 말하면 저축과 투자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폐쇄 경제에서는 국내 저축은 국내 투자될 수밖에 없고, 폐쇄 경제니까. 국내 투자 자금은 해외에서 조달할 수가 없어서 폐쇄 경제니까 국내 저축 자금에서 올 수밖에 없어서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한다.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어떻다고?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해. 그렇다면 경상수지는 폐쇄 경제니까 당연히 수출도 없고 수입도 없잖아요. 균형이지. 이게 폐쇄 경제 상태에서 얘기고, 개방 경제라면, 요게 개방 경제라면 방금 우리가 어떤 식을 봤다? 개방 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을 가지고 민간 부분의 저축, 가버먼털 섹터의 저축, 여기서 투자를 뺀 게 이게 내셔널 세이빙스고 이게 투자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저축과 투자가 개방 경제에서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국내 저축은 국내 투자될 수도 있지만 해외 투자될 수도 있고, 국내 투자 자금은 국내 저축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투자 자금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 경제에서는 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고 그게 경상수지를 결정한다. 우연히 같다면 경상수지는 균형이겠지만 같지 않다면 경상수지가 흑자든 적자든 불균형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대부자금 시장인데 그래프를 좀 보면 이자율과 R, 대부자금의 거래량을 보통 Q라고 씁니다. 수평축의 NS, 저축이나 투자 이렇게 써도 되고, 대부자금의 수요는 기업이 투자할 때 대부자금을 수요한다 그랬어요. 저축은 대부자금의 공급을 결정한다 그랬어. 이 저축은 어떤 저축이 있어? 세이빙스인데 프라이빗 섹터의 세이빙스가 있고 정부의 저축이 있어요. 텍스에서 정부 지출하고 남은 정부 부문의 저축. 이자를 많이 주면 줄수록 대부자금을 시장에 많이 공급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할 거니까 당연히 이자율에 대해서 증가함수고, 저축은 요 투자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자율에 지금 감소함수인데, 투자는 이자율 감소함수잖아요. 지금 이 감소함수는 이유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투자 비용 생각하는데, 금융비용, 은행에서 우리가 투자 비용을 조달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더 저렴한 금융비용을 통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겠지. 요거는 좀 단순한 것이고, 우리가 자산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게 투자는 실물 투자예요. 실물 투자다. 자산 선택을 할 때 실물 투자 안 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할 거예요. 금융자산은 주식 채권이에요. 근데 이 이자는 뭐냐면 주식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실물 자산에 대체하는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야. 그래서 이 대체 자산의 수익률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식 채권을 더 사지 실물 투자는 줄이겠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 채권 버리고 실물 투자를 늘리겠지. 그러니까 이자율과 반대 관계에 있다. 주식 채권을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대체 자산의 수익률을 이자율이라 하면 실물 투자가 왜 이자율의 감소함수인지 알 수 있다. 폐쇄 경제라면 이런 투자와 저축이 같을 거고,
이게 균형 이자율이 결정될 거고. 언제? 폐쇄 경제 상태에서. 개방 경제라면 저축과 투자가 같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제이자율을 R1 스타 이렇게 하면 국제이자율을 이런 투자와 저축의 차이가 경상수지를 결정한다. 국제이자율이 R2 스타라 해도 투자와 저축의 차이가 경상수지를 결정하는데 여기 보면 저축보다 투자가 적으면 경상수지가 NX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뭐 기본 강의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가보면 이 대부장업시장 모형을 가지고 이게 이제 소국인데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국제시장의 이자율이 R1 스타, R2 스타 이랬냐. 이 국제시장의 이자율이 여기서 결정되면 소국 경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수용한다고. 소국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이나 물가나 소득 수준이나 이걸 그대로 수용하는 나라예요.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다, 소국은. 개방 경제인데 대국이라면요. 대국이라면 두 나라 분석이 필요한데요. RQ 평면에 여기 RQ 평면에 여기를 대국 여기를 이제 영향을 받는 소국이라 이렇게 하면 중간에 점선을 하나 쭉 표시를 해보면 여기 대부자금의 수요 투자가 대부자금의 공급 저축이 이런 저축과 투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에 대국이니까 국제 이자율을 결정했다고 합시다. R0 스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소국은 국제시장 형성된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R0 스타에서. 여기서 저축과 투자가 만난다고 합시다. NS.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대국이 여기가 S 프라이빗 섹터 플러스 T-G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 국민저축인데 이런 민간저축이나 정부저축이 변하면 저축곡선이 움직이겠죠. 자, 요 T-G 정부의 저축이 감소하는 게 뭐예요?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적게 걷는다거나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재정 뭐라고 하냐면 적자라고 그래요. 이 재정 적자는 정부 저축을 감소시킬 거고 이 정부 저축과 민간 저축의 합인 국민 저축을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적자는 국민 저축을 이렇게 감소시키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대국 경제는 국제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국제이자로 결정하는 관계가 있지 않고 이자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국제이자율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합시다. R0 스타가 R1 스타로 이렇게 국제이자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은 여기고 투자는 여기다. 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를 결정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NX.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국제이자율 수준이 똑같이 R0 스타에서 R1 스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투자는 여기고 저축은 여기니까 이 차이가 또 NX 경상수지를 결정했을 거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를 결정하는데 NX-I 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를 결정하는데 저축이 많으면 경상수지가 뭐가 되고 흑자가 되고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같으면 균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여기는 뭐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대국경제 재정적자는 그 나라 경제의 경상수지를 뭘로? 적자로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 대국이 재정수지가 적자가 돼서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 공공부문의 저축이 감소하면 이거의 결과가 그 나라의 자국의 경상수지에 적자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쌍둥이 적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국경제 쌍둥이 적자의 설명을 이 대부자금시장 모형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이 대국의 재정적자가 자국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가져가는데 외국의 이 상대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가져가죠. 경상흑자를.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간다. 자, 원인이 뭐든 상관없이 대국경제 재정적자가 지금 경상적자, 상대방의 경상흑자를 가져오는데 원인과 상관없이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게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미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고 동아시아는 계속 경상수지의 흑자를 누리더라. 이런 대륙 간,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글로벌 임밸런스라 그러는데 요 글로벌 임밸런스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건 뭐라고요? 단순한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경상적자고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더라. 이런 대륙 간,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을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벌 임밸런스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동아시아는 이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경상적자라는 것은 미국이 수출은 적게 하고 수입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무역 결제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로 계속 달러가 옮겨가는 거예요. 무역 결제 자금이 계속 일로 옮겨가는 것은 미국이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고 동아시아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그러면 동아시아가 중국이 그 많은 외환 보유고를 일본이 그 많은 외환 보유,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일본은 지금 계속 경상수 흑자 규모가 계속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외환 계속해서 경상수 흑자 규모가 늘면서 많은 외환을 벌어들이는데 그걸 그냥 창고에 쌓아두냐 이것이에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미 재무성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 결제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뭘로?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안정적인 자산인 재무성이 발행하는 재무성 증권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현상, 위에서 말한 미국 경제의 경상적자와 동아시아의 경상흑자가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을 이걸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하면 이면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는 이거를 달러 리사이클링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미국이 이 경상적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정적자가 너무나 커서 법정 한도인 15조 달러에 육박을 해서 지금 연방정부가 폐쇄됐다는 것이에요. 의회가 더 이상 승인을 안 해줘서 더 이상 재정지출을 못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뚜렷이 이 나라 내에서 쌍둥이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면 이미 이 국가 부도 처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부채 경제를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계속 이런 큰 폭의 적자를 다 뭘로 메꾸고 있다고요? 자본의 흑자로 메꾸고 있다고요. 이 달러를 미국이 키 커런시, 이 기축통화로서, 비이클 커런시, 기축통화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재무성 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성 증권은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FRB 금리가 0%에서 0.25%예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가요? 우리 연율 몇 퍼센트의 기준금리가? 지난 5월 이후에 계속 지금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뭐 미국이 관심이 있겠어요. 2.25%. 이 연율, 이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이를 보면 벌써 2%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사야 할 이유가 없지. 수익률만 따져보면. 왜 이걸 사요? 미 재무성 증권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지. 국가 신인도가, 미국의 국가 신인도가 한국의 신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최고 등급을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국가 신인도, 이 채권 발행자의 신인도가 높고, 두 번째는 그거에 기초해서 미 재무성 증권을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든지 잘 팔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팔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제 유동성이 아주 높다고 말해요. 한국의 국채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읽어야 환율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고 자본수지 흑자예요. 한국의 국채가 아주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 재무성 증권과는 비교가 안 되죠. 유동성이 아주 높은 자산이라는 것이에요. 국제 유동성이. 그래서 이런 글로벌 임밸런스와 달러 리사이클링 현상을 설명하는 한 축으로서 지금 뭐 봤냐면 쌍둥이 적자를 요거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고, 쌍둥이 적자 문제 요걸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국 모형을 써서 글로벌 임밸런스까지 설명할 수 있고, 지금 미 연방정부가 폐쇄된 연방 재정 지출의 자동 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는 지금 재정 적자는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그래. 재정 지출 삭감 프로그램, 재정 지출을 못하게 하면 이거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저축이 감소하는데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퀘스트는 어떻게 설명한다고? 저축의 증가로. 그래서 평면을 또 하나 그려보세요. 똑같은 두 개 평면을. 글로벌 전략의 역설도 있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정 지출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잖아. 같은 거예요.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공공부문의 저축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저축은 늘리는 거지.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국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국 모형 분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한꺼번에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일순환 할 때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내용이 몇 장에 있다 하지 않고 중요한 모형들을 첫 시간에 다 이렇게 다뤘는데 너무 처음에 힘들어하니까 이걸 마지막 시간으로 돌리면 공부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대국을 미국 경제 RQ, 여기를 소국 경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국제시장 이렇게 합시다. 국제시장의 규모가 작냐?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요. 소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지 경제 규모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가 이 미국 경제 상황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고 국제시장의 변화가 다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 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걸 소국이라 본다는 것은 이 대국 경제 상황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고 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다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게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석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국 모형과 소국 모형을 분석하는데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유로존으로 가는 것을 분석하게 되면 이게 두 나라를 대국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고. 복잡하니까. 그냥 유로존의 위기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만 본다고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봐. 다시 돌아가는 거 안 봐. 그 돌아가는 것을 반향 효과 그래요. 리퍼큐션 이펙트, 메아리 효과. 근데 그걸 안 본다고. 그걸 보는 게 이제 조금 있다가 대국과 대국 모형들인데 여기 보면 자 투자 곡선이 있습니다. 그려보세요. 저축 곡선이 있어요. 이 저축과 투자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국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 국제 이자율을 세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R0 스타 국제 이자율 수준에서요. A점에서 균형인데 미국이 아까 지출을 줄이면 자동 삭감 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이제 공무원들을 실직시키면 지출이 줄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문의 저축이 증가한다고요. 저축이 증가해. 그 저축 증가는 이렇게 공공부문의 저축이 국민저축을 늘릴 거라는 것입니다. NS0가 NS1 이렇게 늘려.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바로 국제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국이니까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자율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대국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있는 이런 상태의 국제이자율을 R1 스타 이렇게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니까 NX 경상수지가 여기에 뭐가 돼? 흑자가 돼.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투자 곡선이 있고 여기 저축 곡선이 있어. 그런데 이자율, 국제이자율 떨어지면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증가하겠죠.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 수준에서 내셔널 세이빙스와 투자가 같았는데
요 NS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S1으로 주는 거죠. 대국이 저축을 늘렸어. 그랬더니 국제시장의 저축이 줄어버리네. 경제가 아주 나빠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 그러면 저축을 늘리는 거죠. 이 개인이 저축을 계속 늘려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소비가 주니까 총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 그러면 경제 전체에 뭐가? 저축이 줄게 된다 이것이에요.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해서 저축이 줄게 된다. 이게 전략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저축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경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글로벌 전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글로벌 전략 역설을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그 86페이지 그 위에다가 2013년 외시 써놓으세요. 2013년 외시 페이지 145. 2013년 외시 페이지 145. 그 다음에 2012년 입시. 2012년 입시 페이지 128. 페이지 128. 그 문제들을 뒤에 다 정리해놨고요. 그걸 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지금 간단하게 좀 봤고,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에도 전반적인 얘기들을 봤는데, 강의 안에 문제들을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먼저 좀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 장에 걸쳐 있는 문제들도 좀 풀겠습니다. 첫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집에 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쉬겠습니다. 2번씩 쉴게요. 1시간 하고 쉬고 또 1시간 하고 쉬고 이렇게 10분 쉬겠습니다.